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선재생과 함께하는 월요 라이브. 자, 저희 77이들 오늘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7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칠칠하다라고 해서 칠칠하다는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미리 와가지고 여러분들 채팅하는 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의견들이 되게 다양한데, 일단 오늘 그 시험 문제를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신 분들은 지금 100점 맞았다고 하면서 와, 그 뭐 다음에 지옥 불맛으로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좀 그쵸, 웬만큼 진행하다가 중간에 제가 한번 광고를 한번 때리고 지옥 불맛의 그런 어떤 문제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손수건을 좀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 지옥 불맛을 하면은 이 전체의 그 어떻게 보면 경향을 모르니까 처음 오시면 되게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 지금의 출제 기조에 맞게, 그렇죠, 약간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섞어서 가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불맛 빵빵 한번 터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 이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가는데, 이번에 그 시즌1의 전체적인 저희의 그 콘셉트가 문풀 달리기 이제 시작합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회차마다 제가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요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씩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문제들을 구성이 되는데요. 자, 문풀 달리기 전 지금 저희는 이제 체력 점검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추론형 지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건문을 이제 제대로 내게 되면은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아까 뭐 어렵게 내주세요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맨날 모래주머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아서 일단 살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혹시나 아직도 이거를 논리든 독해든 이거를 완전하게 학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요 정도는 좀 하고 가야 된다 정도의 수준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1일독에 있는 지문을 발췌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은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일단 아까 여기 소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와서 많이 들으시는데 입력은 많이 안 한대. 그래서 저희가 뭐 상품을 더 이렇게 걸어야 되나요? 입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상품이 있대요, 입력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입력하신 분들 추첨해서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인증 이벤트가 있대요. 뭐 도장 찍기 이벤트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카페 공지가 됐던 그거 잘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구름빵님 서운해하시지 않으셨죠? 제가 그 왕관이 있는 것의 의미를 몰라서 댓글 많이 다신 분인데 그게 또 실시간으로 바뀌네. 저는 그런 거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한 분을 빼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치킨을 쐈는데, 오늘도 치킨을 쏩니다. 오늘도 치킨 쏘는데, 오늘은 댓글을 많이 다신 분한테 할게요 라고 하면은 막 다들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요, 댓글은 좀 안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뒤쪽에서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가장 먼저 맞히시는 분한테 두 분께 통닭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저희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푸셨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논리가 되게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딱 지금 제가 내드리는 문제가 이번에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의 그 난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냈더니 정답률이 막 80, 9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보다 만약에 더 어렵게 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워요, 모래주머니에요, 뭐 이러실까봐 당분간은 제가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점수가 계속해서 쭉 나오면은 중간에 빵 어려운 거 한 번씩 넣어보고요. 당분간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풀 달리기 전에 기초체력 훈련이니까 기본형 문제지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조건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논리를 풀든 아니면 독해를 풀든 조건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논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조건문의 형식은 단순 함축의 의미죠.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는 없다라고 해서 논리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그 조건문의 정의를 그대로 독해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독해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조건문은 뭐 이를 반사실적 조건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단수담 측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해서 조건문을 사용해서 추론형 지문을 사용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2025년 지방직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채팅을 다 못 봐서 약간 저도 서운해요. 근데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채팅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있으면은 앞에 직원분들이 또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을 들을 땐 집중을 하시되 중요한 어떤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면은 저희가 늦더라도 잘 이렇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름투님께서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더 공부해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공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도 풀고 어려운 것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것을 풀어야만 본인의 실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껴야지 근육이 커지듯이 머리가 아프게 한번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지 당연히 문풀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양하게 다단계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서 왜 이렇게 잘 풀어요, 공서. 이제 공서는 정말 제가 마음을 딱 정해서 틀리게 하겠다 하지 않으면 많이 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문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거는 올인원에도 정리가 된데 제가 아직 공문서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고요. 급하신 분들은 수빈이교 공문서 들으세요. 지금 이거 수빈이교 공문서는 다 완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도 정말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급하신 분들은 수빈이교 들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등한 구조는 표시를 하지 마세요. 항상 나오니까. 주술관계도 표시하지 마세요. 항상 나오니까. 그런데 항상 나온 게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주수롱이고요. 두 번째는 생략이고요. 세 번째는 병렬 구조인데 이거 외에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문맥에 맞는 조사 사용이라고 하는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조건에 맞는 그쵸 글쓰기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을 확인하는 걸 연습하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똥똥청은 제도 혁신의 하나로 주요 정부 정책이 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과 소통 강화다. 자, 와가고지만 드니 뿐만 아니라 거나든지 및. 자, 이거 누가 거의 주문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바로 그쵸 우리나라에서 연결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앞뒤가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쵸 대등한 구조, 병렬 구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맞게 됩니다. 앞에가 목적어 서술, 뒤가 목적어 서술인데 이게 꼭 일치는 안 해야 돼요.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하고 와도 되는데 적어도 서술성이 있는 동사, 형용사가 나면은 동사, 형용사를 그쵸 양쪽에 병렬적으로 넣어준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똥똥청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쉽네. 자, 봅시다. 투명성과 책임성이죠. 그러면 이때 항상 와가고지만 든지 뿐만 아니라 거나든지 및 앞을 봐야만 되니까 그쵸 책임성을 높인다? 투명성을 높인다. 하여간 명사, 명사구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시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타동사. 그러면은 높이고자 무엇을 시행하다. 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조가 필요한데 그냥 여기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뭐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주수롱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주수롱이 문제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정답들이 조금 떨어져요. 처음에 딱딱 입력하신 분들이 약간 성적 높으신 분들이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87%인데 제가 볼 때는 한 82 정도 퍼센트 정도의 정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자 똥똥청은이 이게 주어야. 근데 똥똥청은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이런 거를 요청하는 국민실명신청제가 분기별로 시행될 예정이래. 아, 이건 주수롱이 안 맞잖아. 똥똥청이 예정이야? 그러면 이것이 시행될 예정이다. 얘가 왜 필요해, 주어가? 필요가 없지? 근데 여기부터 주어에 만약에 줄이 쳐져 있으면 전체 문장은 굳힐 수가 있지만 여기만 줄 쳐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살려야 되겠죠? 똥똥청은 자, 신청제를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제대로 고쳤습니다. 마지막엔 조사예요. 국민실명신청제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자, 관심도가 증가를 희망한다.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실시함 의로서가 아니죠. 로서는 자격이라고 그랬죠. 얘는 수단이니까 로서를 써야 된다. 로서를 제대로 썼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공문서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정도 공문서가 선생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방금 여기 정답률이 보여주죠. 80% 이상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공문서는 앞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그쵸. 한자어이 들어간다니까. 이미 나왔잖아. 한자어이 들어가고 뭐 갑자기 그쵸. 외래어 순화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국가직처럼. 그리고 여기에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 규범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겁니다. 너무 확장팩으로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일을 위해서 규범도 약간 가르치거든요. 딱 1시간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문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범도 가르치는데 딱 1시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문제 정말 어떻게 나와도 다 맞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인데 논리는요. 지금 너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약간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막 불맛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요 정도가 딱 뭐냐 하면은 이번에 국가직과 지방직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국가직과 지방직처럼 논리가 나오면 논리는 앞으로 변별적 역할을 못합니다. 바로 시간 단축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논리는 변별력 있는 그렇죠? 변별성을 띠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뭐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 단축과 변별성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공부해라.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리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렵게 나올 것 같다, 뭐 쉽게 나올 것 같다. 솔직히 강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출제자가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다만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대비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난도가 낮잖아, 평이하잖아. 그럼 정말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 한 문제가 합격을 그쵸, 그 당락을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이게 한자잖아? 그럼 제가 그냥 버리라고도 하잖아요. 한자는 문제 하나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800자 한자 정도를 외워야 돼. 1000자 이상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막판에 그러면 한자는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올리시고 평상시 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버릴 분들은 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찍어드린 것만 맞으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이거랑 달라요. 이게 이제 뭐냐면 논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만 제대로 기초를 잡아놓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평소에 문제만 꾸준하게 풀면은 다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는 약간 어렵게 공부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요. 시간도 생각보다 안 듭니다. 오히려 논리는 머리 써가지고 이상한 방식 풀다가 오히려 나중에 시간을 더 잡아 먹습니다. 잠깐만요. 김한별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작년 예상기출서 2 풀어보시면 불적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예상기출서 2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과도한 열정과 사랑으로 막 리트 막 변형 놓고 그쵸 막 피스 문제 놓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자아비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지금부터 한번 2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호화를 하자. 됐습니까? 두 번째 추론 규칙을 배우자. 요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문제 유형이 생략된 전제 찾기예요. 근데 생략된 전제 찾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명제 논리가 있고 하나가 수로 논리가 있는데 수로 논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명제 논리죠. 명제 논리 생략된 전제 찾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라 했지? 거꾸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계속 문제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 유형을 아셔야 돼요. 논리도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딱 보자마자 너는 명제 논리의 생략된 전제 찾기야. 이게 딱딱딱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카테고리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명제 논리의 생략된 전제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시켜 봅시다. 그는 소설을 좋아하거나 에세이를 좋아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답안 체크하는 방식을 정합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인 푸는 걸 보세요. 번호 안 썼다. 마이너스 1점.
번호 안 썼으면 마이너스 1점 하세요. 번호 쓰라고 했어. 지금 불맛을 경험하시다면 논리 불맛은요. 전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제에서 사용된 걸 지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 습관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 안 해두면 나중에 불맛이 나오면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화를 다 타버립니다. 타버려요. 영혼이 사라져. 영혼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난도 올려가지고 우리가 불맛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번호 쓴 거 연습해야 돼. 자, 번호 안 썼다? 마이너스 1점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만일 에세이를 좋아한다면, 그죠? 여기 조건문 나오죠? 시도 좋아할 것이다. 그럼 결론. 따라서 그는 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뭐야? 여기서 이 전제에서 결론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결론을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뭐가 추가돼야 된다?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명제 논리의 그 전제 추가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거꾸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돼. 우리가 지금 그 받아야 되는 결론이, 내야 되는 결론이 시를 좋아한다죠. 그럼 시를 찾으세요. 여기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확보돼야 돼? 자, 조건문 오늘 핵심 중에 하나의 조건문이에요. P이면 Q다. 이따가 독해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죠? P가 확보되면 무조건 Q가 확보된다. P가 있으면 Q가 있다. P가 입증되면 Q가 입증된다. 이 말이잖아. 얘를 갖다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건인 에세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은 에세이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1번에 에세이가 있죠? 우린 지금 에세이를 갖다 확보를 해야 돼. 이거 선언문이잖아. 그럼 선언문에서 선언지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죽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추론규칙?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좋아하지 않다만 있으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 쓰인 추론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항상 전권 긍정.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아, 여러분들 발등의 불특강이라 제가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 그 특강 때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 수업에서 그렇고 전체 추론규칙 19개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12개 정도를 써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전체 추론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저한테 만약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뭘 꼽냐? 전권 긍정을 꼽을 거예요. 전권 긍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수험에서는.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전권이 인정돼야 조건이 인정된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교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고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1번으로 저는 항상 내세우는 게 전권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것도 전권 긍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썼죠, 여러분들? 그쵸, 선언지 제거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쓴 추론규칙이 2개 정도뿐이 없어. 선언지 제거. 그러니까 쉬운 거지. 따라서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고요. 항상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쓴 추론규칙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조금 내려갔는데 이번 한번 수로원 논리의 결론 도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로원 논리와 그죠 명제 논리가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명제 논리는 방금 했던 것처럼 주술 관계를 그냥 하나의 기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로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술로 짜여진 그런 어떤 명제 안에 다시 양과 질의, 그쵸, 여러분들 양화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의 문제가 그저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단 모든 어떤 긍정, 부정 이렇게 명제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로 논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라고 하는 전칭이 있으면 얘를 조건문으로 기호화를 하시고요. 어떤 이라고 하는 혹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연언문으로 기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오늘 좀 설명하긴 그렇고요. 수로 논리에서의 기호화 방식을 반드시 먼저 익혀야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로 논리 바로 기호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주도에 출장 가지 않은 사무관은 모두 부산에 출장 간다. 자, 다시 마이너스 1점. 좀 보세요. 또 이거 안 썼지, 번호. 번호 써야 된다니까. 이거 번호 써야 돼. 번호 안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전제가 2개 나오거나 이렇게 전제 3개 나오는 거는 뭐 굳이 번호 안 써도 돼.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논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초가 중요하다니까. 논리는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지 결과적으로 논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전제를 복잡하게, 기호를 복잡하게, 추론규칙을 복잡하게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논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드모르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괄호치라고 했죠. 괄호 안 치면 이제 마이너스 2점이야. 괄호가 더 중요해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어찌 되었든 간에 번호 안 치잖아, 안 붙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점.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출장을 가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정기호를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않는 사무관은 모두 부산에 출장을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한국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 출장을 가자는 사무관의 영역 안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는 사무관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 anyway, 자, 두 번째. 대전에 출장을 가는 어떤 사무관이 있다. 걔를 한번 M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는 부산에 출장을 가는 애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특징으로 이렇게 기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전에 출장 가는 그런 그룹과 부산에 출장 가자는 그룹 안에 자, 겹치는 영역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세 번째, 제주도에 출장을 가는 사무관은 모두 광주에 출장을 간다. 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건문이에요. 두 번째가 연언문이에요. 세 번째가 조건문입니다. 얘가 1번 전제, 얘가 2번 전제, 3번 전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써야 되는 전제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그쵸. 뭐예요? 빨리 대답해봐.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쵸? 그치? 오, 2번이죠. 2번이죠. 그치? 이거 2번이죠. 왜 2번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4번부터 계속해서 조건문 얘기가 나오니까 P면 Q다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문은 P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면 Q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P가 있을 때 Q가 있다. P가 입증되면 Q가 입증된다. P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Q를 증명해 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우로 얘기하면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건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P라는 게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됐을 때 Q가 그쵸 입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문에서 만약에 이게 일반 전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P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not Q를 가져와서 대우를 쓰지 않으면 이 조건문은 더 이상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더 이상 낼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확정적 정보는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전제에서 확정적 정보가 있으면 확정적 정보를 사용하라고 하죠. 1번 조건문이고 3번 조건문이고 근데 2번이 뭐야? 어싸! 뭐가 있어? 연원이 있죠? 만약에 얘가 선언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1, 2, 3을 다 연결해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2번이 확정적이니까 얘를 먼저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확정적 정보죠. A 그리고 B는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때 또 질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2번이 확정적 정보인데 얘를 왜 뜯었어요? 전제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이 반드시 참이죠. 전제죠. 연역에서는 전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여기 특별히 거짓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지금 여기도 또 써주잖아. 반드시 참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에 나와 있는 전제는 무조건 참이야. 연어문이 참일 때는 진리표에 왜 있었죠? 참이니까 여기서 그리고 확정이 되는 게 야, 대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부산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의 연원지 단수화를 통해서 1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후권부정이죠. 대우를 사용해 보세요. 부산에 가지 않으면 시작, 제주에 가게 되죠. 그럼 3번 사용할 수가 있겠죠? 3번 사용하면 제주에 가면 어디를 무조건 가? 광주에 간다. 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 연원화 시킬 수 있어요. 대전에 가는 사람 중에 부산에 가지 않는 사람과 제주에 가면서 광주에 간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원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으면은 결과적으로 몇 번뿐이 없으니까 2번뿐이 없죠. 대전에 출장 가든 어떤 사무관은 광주에 출장을 간다. 이것뿐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봐봐. 우리가 2번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지. 다시 한번. 2번이 참인데 2번의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얘는 특징이야? 아니면 전칭이야? 특징이죠. 아니, 특징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어떻게 모두와 이 모두라는 결론이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2번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지. 지금 만약에 3번 문제에서 그죠 1번하고 3번을 혹시 찍으신 분이 계시면은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논리가 아직 너무 기초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요. 정말 그 논리 수업 얼마 안 해. 그 수업을 먼저 들으세요. 몇 강도 안 해는 그 수업을 안 듣고 왜 과학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빈계 논리도 되고요. 그 몇 강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올인원 논리도 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
적어도 이거는 1번하고 3번은 검토 대상도 아니야. 지금 오잉오잉님 잘했네요. 그치? 김하늘 잘했네요. 그치? 여기는 이거 검토 대상도 아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대당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그냥 빼고 해야 돼. 아니 물론 이 정도는 그냥 다 대입해서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근데 저도 1번하고 3번은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지. 2번하고 4번만 검토하면 되니까 단 3초, 5초, 7초, 10초라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번까지 풀었는데 일단 당분간은 좀 논리 수단맛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거 해요? 예? 다음 주에 한 문제 정도 한번 어려운 거 가져올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슬슬 합시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문풀 달리기 딱 시작하는 거니까 슬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처음에 급하게 막 하면은 나중에는 그쵸. 하기 싫어지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보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번은 많이 겪을 거야. 저는 쉬는 문제만 절대 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니까 슬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악강 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국어 시즌 1 있죠? 러너밴드 스터디 이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매일 국어 언제 스터디 모집해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만 오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좀 이제 시작을 하는 이 매일 국어에 같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이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터디 그 요청이 지난주 여기 채팅에서도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박 과장님이 당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저희 카페 오시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이 이게 사실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관리해주고 다 인증 이거 확인하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은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께는 항상 뭐 지금까지처럼 따뜻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4번 문제부터 한번 풀도록 하는데 좀 6번 문제가 좀 정답률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좀 함정은 있습니다. 네, 함정인데 여러분들 듣고 나면 내가 이런 걸 틀리다니 막 이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좀 조심해서 보세요. 항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전체 4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나왔던 6번과 10번 이거 좀 생각을 하면서 할게요.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4번 문제는요. 지금 다들 잘 풀었을 겁니다. 2025년 지방직 국을 가져왔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은 지금 뭐와 뭐의 대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쵸.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A부터 B 실제로는 이걸 재화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상품과 재화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재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재화는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 그냥 간단하죠.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상품과 재화의 그쵸 특성, 차이 이거를 지금 대비항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단락 그럼 도대체 여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재화는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에 출현을 했다. 근데 계속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아니라 대비항이 이 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글은 상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 출발 때 그쵸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다가 자 요거 줄자 이처럼 에다 줄자 자 요거 만약에 줄 안 쳤잖아 마이너스 1점 다시 한번 줄 안 쳤으면 마이너스 1점 빨리 마이너스 1점 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물론 중요하고 그러므로 중요하죠. 근데 독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야. 글을 읽다가 글 쓴 사람이 여기를 읽어라고 딱 알려준 데가 있어. 근데 그 딱 알려준 데는 무조건 체크라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습관이야. 기계적인 습관. 알겠습니까? 호박벌리 만점에서 96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줄 안 치고 네모도 괜찮겠죠? 네, 네모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처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례다. 이걸 이제 살려내는 거죠.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체크를 하라는데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이처럼에 좀 줄 좀 쳐라. 이와 같은 이에다가 줄을 쳐라.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조건문이 나오면 체크는 해둬라. 이를 쓸지 안 쓸지는 몰라. 하지만 두 번 읽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줄을 쳐놓고 나중에 얘가 된지 안 된지 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나와 있죠.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가 여기서 나왔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면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문이잖아. 조건문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선택지를 만든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또 나왔죠.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차이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과 유통의 특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수험이잖아요.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제 코드가 좀 정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기계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물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수험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그거를 출제자 계속 여기를 보라고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은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약간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체크부터 하는 연습부터 하라.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은 그래서 어쨌든 2번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지방지 구구 문제인데 나머지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왜 4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냥 내용을 친 문제, 내용 추론 문제예요. 근데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이 문제가 그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문의 가장 순한 맛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그죠? 추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추론 독해를 내는 경우는 이미 이건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뭐 9급 문제, 7급 문제, 기타 등재에서 계속 이걸 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인역제 예시 문제도 물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지방령 문제에서 사실 이 조건문을 가지고 낸 건데 워낙에 순한 맛으로 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문풀 달리기 전에 기초체력 훈련에서는 조건문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밑줄 쳐라. A, 버트 B 체크하라.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건문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일단 거기다가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체크하는 연습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 뒤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5번부터 이제 그 해설하기 위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P명 Q다. 이게 논리에서 조건문과는 똑같진 않아요. 독해에서는. 근데 일상언어에서 이 독해에서도 조건문을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전권과 후권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일상 독해에서도 전권이 긍정되든지 후권이 부정되어야만 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권을 부정한다고 한다든지 후권을 긍정한다고 한다든지 뭐 보통 수학에서 걸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우 중에서 대우만 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정권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나피이면. 이렇게 되면 결론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후권을 긍정해요. 그럼 Q이면. 이러면 결론 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정권은 긍정을 하든지 아니면 후권을 부정을 하든지 이러한 진술만 나왔을 때만 참이다. 특히나 그 독해 문제에서는 이 후권정을 진짜로 많이 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후권을 긍정했다. 즉 순서를 그냥 바꿔놓는 거죠.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이거는 틀린다. 항상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권정은 틀린다. 요것이 정말로 독해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쓰게 되면 뭐냐면은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어떤 용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얘를 변형해서 굉장히 이제 말을 쓰게 돼요. 뭐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말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용어가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독해 문제에서 답안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모르시면은 반드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추천한 그 강의를 한 강을 빨리 듣고 와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공부할 때 또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충분조건이 아니면 필요조건이다. 필요조건이면 충분조건 그거 아니야. 얘네들은 독립변수야.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연관이 돼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얘고 얘가 아니면 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또 뭐가 어렵냐. 얘가 우리나라 말의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얘가 뭐뭐 하면 이런 어떤 조건문의 형식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그 언어 양식으로 얘가 바뀌게 되면은 정말 다양하게 얘가 변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죽하면 이거를 독해인데 외우라고 했겠습니까? 자, 우리 외웠던 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 조건문 표시하라면서요. 근데 조건문이 없는데 왜 갑자기 충분조건, 필요조건 나요?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차라리 P가 있다면 Q가 있어라고 면이라고 하는 어미가 나오면은 얘는 그래도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외워보세요. 뭐가 있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거 있죠? 그쵸. A를 위해서 B가 있어야만 한다. 요거 빨리 써봐. 기억하죠? 오직 경우에만. 그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A를 위해서 B가 있어야만 한다. A를 입증하기 위해서 B를 입증해야만 한다. 오직 B인 경우에만 A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책에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뭐만 면이라는 조건문이 없는데도 왜 그거를 충분조건, 필요조건, 조건문으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 영역을 떠나서 한국어로 변형이 되면은 진짜 다양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한국어에서 이 표현이 나면 넌 무조건 그냥 이렇게 화살표 조건문을 표시해라. 이걸 외우라고 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자, 연계 강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권 올인원에 제5강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를 틀렸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뒤에 또 1일 1도까지 풀어야 되잖아. 시간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꼭 좀 한번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거 이론을 충분히 설명 못하니까 이론을 한 번도 좀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요거 이론 좀 듣고 와라.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슬보리님 다시 복습해야겠어요. 안 헷갈릴 때까지. 그래요.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처음에 이걸 개념 하나만 좀 잡으면 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저도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이렇게 설명해요. P면 Q이다. 그러면은 요걸 보통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가 있으면 무조건 Q가 있고 그쵸? Q가 아닌 영역에 P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틀린 게 절대로 아니고 제일 많이 하는 설명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설명보다 더 선호하는 게 뭐죠? 그죠? 있으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어로 이게 변형이 될 때 논리에서는 이 관계가 다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P1, P2, P3 그러니까 P1이 있으면 무조건 Q가 되는 건데 Q가 아닌 영역에 P1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이 그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께서도 헷갈리시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 독해 때문에 사실 저도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은 논리는 이게 되는데 독해는 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통 하는 설명 독해에서는 P면 Q다. 뭐라 돼 있죠? 있으면 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어. 그럼 얘가 있어. 그럼 이걸 뭐라 하죠? 충분조건. 근데 Q가 없으면 얘가 없어. 뭐라 그랬지? 없으면 없다. 얘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면 충분조건. 없으면 없다. 그럼 필요조건. 저는 이렇게 긍정과 부정, 입증과 그 다음에 반입증 이렇게 설명하는 걸 솔직히 또 좋아합니다. anyway,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그 채팅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법 듣다 보면 논리 까먹고 저것 듣다 보면 요것 까먹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학습량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면 언젠가 이게 종합적인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듣고 좀 헷갈리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만 더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조건문에 고수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 좋은 방식이지만 독해까지 커버하려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걸로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을 겁니다. anyway,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필요 조건이네. 첫째, 연료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불이 나려면은 연료가 있어야만 한다. 이 뜻이 뭐야? 얘기해봐. 이 뜻이 뭐야?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지. 근데 필요 조건 제가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없으면 없다. 연료가 없으면 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둘째 산소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뭐야? 시작. 산소가 없으면 불이 없다. 그러면은 산소가 만약에 없으면 불이 없다. 없으면 없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연료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돼야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뭐가 된 거죠?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돼야만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으면 없으면 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여기까지 나오고자 하는 건 다 뭐냐면은 각각의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필요 조건 뭐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연료가 없으면 불이 없어. 산소가 없으면 불이 없어. 발화점 이상이 없으면 불이 없어.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각각이 다 독립적으로서 필요 조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지면 연소가 일어나고 연소가 바로 불꽃으로 나타난대. 그러면 두 번째 요 문장은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요. 연료도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발화점 이상도 있어야 돼. 그렇죠?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돼야 돼.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연소가 일어나고 연소가 있걸 뭐가 일어난다?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치? 연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발화점이 있어야 그치?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있으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이 독립변수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연료가 없으면 불이 없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없고 발화점 이상이 안 되면 불이 없죠. 각각이 다 필요 조건이지. 그런데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연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발화점도 있어야 뭐가 있는 거야? 불이 있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야지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한번 붙으면은 열이 주변 연료에 다시 발화점까지 되어서 자기 유지 반응을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의 속성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변환 과정이고 인류는 불의 속성을 잘 연구해서 산업과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게 마지막. 불이 없다면 인류 문명도 없다. 뭐야? 없으면 없다잖아.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쓰실 분들은 불이 없다면 인류 문명도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없으면 없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쵸? 불이 없다면 그쵸? 문명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했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하고요. 얘가 그냥 3번 하고요. 그쵸? 요거를 갖다가 잘 연관해서 잘 받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그럼 필요 조건 아니까 충분 조건이네, 충분 조건 아니까 필요 조건이 이런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독해를 할 때는 그냥 각각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보시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해보죠. 산소가 존재해도 반드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게 지금 5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걸 갖다가 찾는 건데 5번에 지금 잠깐만요. 왜 정오표가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이 5번에 왜 답이 지금 1번이라고 입력이 됐어요? 아니다. 2번 맞죠? 5번에? 죄송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금 답안지를 봤는데 맨 앞에 입력 답안이라고 있네. 입력 답안 그냥 저희가 그냥 마구마구 넣은 거죠?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5번의 답이 2번이에요. 2번. 그치. 그래서 이거는 2번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그 입력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무 답안이나 이렇게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입력 답안이라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죠? 또 마이너스 10대인 줄 알았다. 자, 한번 해보죠. 산소가 존재해도 반드시 연소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야? 자, 보세요. 산소가 존재하면 이렇게 바꿔봐. 반드시 연소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산소가 존재하면 반드시 연소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충분조건이라는 뜻이야. 있으면 있다고. 그럼 생각해요. 산소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나. 여기다 지금 불바다가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그쵸? 연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발화점도 있어야지 얘네들이 다 있으면 불이 나죠. 산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산소는 쉽게 불이 나는 것이 무슨 조건 아니야?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산소는 연소에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해로 오게 되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도 얘가 정말로 얘가 다양하게 표현돼요. 되게 잘하네. 충분 조건 아니다. 그치?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의 존재는 충분 조건이다. 문명에. 아니요. 불의 조건은 뭐라 그랬어?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자, 얘기해봐.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불의 존재가 충분 조건이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이거 어떤 뜻이야? 불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문명이 탄생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불이 없었으면 문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불만 있으면 무조건 문명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답은 그러면 2번이 나왔죠. 자, 불이 나지 않았어요. 자, 후권을 부정합시다. 불이 나지 않았어요. 나불이야. 그럼 얘 중에 하나가 없다는 거지. 얘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불이 나는 것이니까 후권 부정식 해보세요. 대우. 불이 나지 않았다면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당연히 3번은 맞게 되고요. 마지막 연소가 일어났을 때 뚜루뚜루면 이축 된다. 이거 내용일치죠. 여기 중간을 읽으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강의 하나만 딱 들으세요. 충분조건 필요가 없죠. 제가 항상 설명한 거 있잖아. 네가 있으면 난 행복해. 그렇지? 네가 있어야만 난 행복해. 이 말은 완전 다른 거라 그랬죠? 연애할 때 고백받을 때 1번으로 고백받아야 돼. 2번으로 고백받아야 돼. 네가 있으면 행복해. 이런 고백받아야 돼.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런 고백을 받아야 돼. 몇 번? 그렇지. 2번으로 받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행복해는 이렇게 기호식을 쓰는 거고, 야,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호식을 쓰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정재영님 뭐라고 하냐? 이는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무 무서우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가 아니라 넌 행복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넌 행복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슝슝님,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금 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독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시간에 1시간 10분에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없으면 없다가 왜 필요 조건이냐는 오늘 그 기본 이론이라 좀 설명 힘들 것 같아요. 자, 슝슝님 죄송한데 요 강의 좀 꼭 들으시고요. 혹시 올인원 없으면 수빈이겨 논리에서도 이거 설명하니까 꼭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이 필요 조건이야. 근데 상대가 뭐라 못 알아들어. 아니 2번이 집착해서 무섭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너는 행복이 필요 조건이야. 이런 고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6번이 이제 뭐냐, 사실은 그 뒤에 있는 1일독을 잘라서 저희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6번에서 시간을 좀 쓰셨으면 뒤에 있는 독해 문제 하나는 좀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하죠.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엔 절차법이 없었어도 실제법의 내용만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절차법이 뭐고 실제법이 뭔지는 뒤에 나오지만 그냥 여기서는 A가 없었어도 B만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Anyway, 권력자가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하면 바로 목을 베면 되었다. 그럼 봐봐. 실제법의 내용만으로 유지가 된다. 그럼 권력자가 죽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면 되니까 얘만 있어도 된다.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게 이게 바로 실제법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는 실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경찰이 바로 구금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죠. 즉 절차법을 지켜야만 된다.
자, 여기 나오네. 절차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실제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낼 수가 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해로 가게 되면은 이게 논리와 다르게 A면 B다. 반드시 이러한 그쵸 문장 형식만 쓰지 않아요. 정말 다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세요. 절차법이 있어야만 실제법이 실현될 수 있다. 이거 기호식 어떻게 써야 돼? 기호식 어떻게 써야 되지? 독해에서는 이걸 갖다 언제 옆에다 기호식을 써?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실제법 이렇게 화살표를 해야지. 화살표가 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실제법을 실현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절차법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작. 절차법이 있어야만, 그죠? 네가 했어야만 난 행복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법은 실제법 실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절차법이 없으면 실제법은 실현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없으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독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논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냥 기호식을 딱 쓸 수 있도록 표준 명제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독해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조건문이 막 미친 듯이 막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미친 듯이 변형되는 거를 어느 정도 수험적 틀 안에서 잡아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문맥적 의미를 여러 개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법에 따르지 않고 죄인을 구금한 자는 처벌받는다. 나와 있죠? 내용일지. 자, 두 번째, 절차법의 존재는 실제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나오죠? 세 번째, 자, 이거 위에 나오죠? 네, 마지막. 절차법을 갖추면 요거 순한 맛이네. 자, 화살표 하시고요. 실제법의 실현 항상 효력을 갖는다. 자, 봐봐. 절차법이 없으면 실제법이 실현될 수 없다죠. 해? 다시 한번 이 조건은 정권이 있으면 후권이 있다. 후권이 없으면 정권이 없다. 근데 얘는 지금 후권이 있으면 정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P면 Q이다. 여기서 P가 입증되면 Q가 입증된다. 혹은 Q가 입증되지 않으면 P도 입증되지 않는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 근데 후권 부정, 즉 대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랬지? 야, 절차법을 갖추면 실제법은 항상 실현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지. 논리에서 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후권 긍정이라고 그랬죠? 후권 긍정 이후로 후권을 긍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건문의 앞뒤를 바꾸면 안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에서 이 조건문은요, 일반 논리랑 달라요. 논리에서는 이게 단순함축으로만 해석된다 그랬지? 근데 독해서니까 시간의 선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인과로도 해석이 돼요. 원인과 결과로도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선우나 원인과 결과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건문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오답을 유도한 경우가 진짜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조건문이 나오게 되면 앞뒤를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반 독해에서 조건문은 시간의 순서나 선우나 아니면 인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순서를 바꾼 것은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앞광과 하나를 더하고 바로 이제 마지막 1일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는 잠깐 이거 설정 아니야. 저는 이렇게 어색한 설정 싫어하고요. 어색한 설정을 할 때는 꼭 설정이라 말씀드립니다. 설정이 아니라 이거 딱 세팅할 때, 진짜 이거 딱 세팅할 때 수비인계 독해책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그 창고에서 내일 제가 그 강의 오픈 날이라 개강이라 보내주셨어요. 저 이거 지금 처음 받아봐. 근데 책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못했어. 바로 수업하느라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 안녕. 그래서 드디어 수빈이교 독해가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수빈이교 시리즈 모든 시리즈가 이제 개념의 압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빈이 독해도 독해의 가장 기본과 유형을 보여주는 독해 전략서인데 얇습니다. 얇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독해가 좀 약하신 분들은 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랑 같이 매일고 열심히 푸시고요. 1일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독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은 좀 제대로 독해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수빈이교 독해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좋은 건 수빈이교 독해를 하면서 1일독을 같이 푸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잘못된 독해 실력을 교정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독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책 나왔던 거 자랑을 하고요. 이따가 수업이 끝날 때 할까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지금 내면 안 되죠. 지금 내면 안 되죠. 지금 내면 안 되죠. 이따가 맞아요. 수업을 끝까지 듣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가 끝난 다음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는 수빈이겨 시리즈에 관한 거예요. 두구두구두구 뭘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이제 드디어 책 3권이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수빈이겨 논리, 수빈이겨 국문서와 문법 독해, 마지막 수빈이겨 독해. 이 영역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영역이 좀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책을 낸 건데 어쨌든 간에 물론 올인원도 있지만 이것만 딱 듣고 싶고 또 아무래도 올인원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을 또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숙제를 끝난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거 다음에 또 예상줄서 지금 오늘도 온 거 넘기고 왔습니다. 일은 끝이 없어. 일은 끝이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개념의 최소화,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제풀이 훈련. 그래서 문풀의 일상화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은 드네요. 자,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1일 1독을 힘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일 1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떠셨어요? 아까 이거 언뜻 봤더니 행정법을 배워서 되게 쉬웠다, 배경 지식이 있어 쉬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경 지식은 당연히 독해 능력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습득해서 독해를 하는 방식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1일 1독은 이게 독해 훈련용이기 때문에 지문이 길지만 실제 시험은 아시잖아요. 지문 짧단 말이야. 실제로 지문이 이렇게 길지 않고요. 이게 지문 짧아. 그치? 단문하고 중문까지 분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사실 그 시험은 지문이 긴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긴 지문들은 사실 선택지부터 제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은 사실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배경 지식의 그런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선택지부터 읽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낯설었다, 낯설지 않다란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아무래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백유시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맞다는 말씀 먼저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게 다양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강화약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혁초가 정말로 좋아하는 전자, 후자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쵸, 뭐 내용 추론 문제도 있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뉜다. 뭐 대비항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여기가 실체법, 그 다음에 여기가 절차법. 그럼 머릿속 요약이 뭐가 돼야 되지? 법의 그쵸 종류, 그쵸 법의 분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나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분류라고 하는 개념이나 아니면 유형이라고 한다든지 종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개념화 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전자는 그런 전자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항상 실제법이죠. 그러면 얘는 기억이야. 그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처럼 자,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형량을 딱 때리는 거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거야. 그래서 종류가 나와줘. 민법, 상법, 형법이 속한다. 예시는 항상 가르치시기 바라고요. 후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바로 니은 되겠죠. 증거 어떻게 제출해? 라는 것과 같은 절차를 정한 법이야. 절차법이니까 개념의 자체가 절차네요. 여기 그러면 예시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속한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딱 봤을 때 소송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절차가 되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앞에서 했었죠. 절차가 없어도 실체법의 내용만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저놈의 목을 베라. 그럼 바로 목을 띵 해도 됐단 말이야.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는 실제법을 이런 식으로 실현할 수 없다. 자,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절차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절차법이 있어야만 실제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낼 수 있다.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돼. 절차법은 실제법의 뭐다 시작? 필요 조건이야. 다시 한번 절차법이 없으면 실제법이 없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자 봅시다. 만약 자 다시 한번 실체법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절차법이 있어야 돼. 이 편 되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 실체법이 있어.
근데 절차법이 없어. 그럼 뭐야?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명무실한 법정이 되고 말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도 없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국어잖아. 실체법이 있는데 절차법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법정이 되고 만다. 무슨 말이죠?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다른 말로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은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선 정말로 많이 변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지금 요 말을 그대로 한국어로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절차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실체법은 허무하고 실체법 없이 절차법만 있으면 황당해진다. 시험 문제 풀 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절차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실체법은 허무하다. 무슨 말이야? 절차법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은 허무하다. 실체법은 없다. 허무하다.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니까. 지금 이러한 조건문이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한국어죠. 언어라고 하는 독해 영역이 들어오면은 조건문이 딱 어떻게 보면 딱 정식으로 A면 B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이 뒤에 말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실제법 없이 절차법만 있으면 황당해져. 진짜 그렇지 않아요? 실제법이 없어. 절차법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민사 형사를 막 걸었어. 그래가지고 증거 내놔 해서 증거를 막 절차를 만들었거든. 근데 웬일이야? 실제법이 없어. 증거를 이만큼 막 딱 가져와서 딱 그저 재판을 거는데 실제법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자 판사님 증거가 100개야. 근데 판사가 형을 안 내려. 실제법이 없으니까 넌 징역 몇 년 처한다고 없는 거야. 그거를 이유에서 지금 너무나도 황당하게 재밌게 표현했죠. 뭐라 그랬어요? 황당해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읽으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도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난 너무 재밌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지금 그 험한 것까지는 조건문을 계속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변형해서 쓴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실제법 없이 절차법만 있어. 그럼 변호사들 왜 이렇게 고생해? 그냥 개고생한 거죠. 개고생해서 판사를 딱 찾아갔는데 야, 이 증거 가지고 내가 형량을 때릴 만한 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당해진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은 지금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얘가 나와 있죠. 가령 절도법 처벌 조항은 형법에 규정돼 있죠. 넌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것이 있지만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을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죠. 절차법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후자는 바로 뭐야? 형사소송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10범죄 왜 틀린지 내가 알거든요. 10범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야 돼. 전자 의미 파악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후자는 당연히 절차법이지. 근데 절차법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지? 형사소송법이라 특정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답이 없어.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지금 디귿은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 돼 있어? 후자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치. 절도죄 처벌 조항 형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가 형법이죠. 그러면 후자는 뭐야? 이거는 형사 소송법이에요. 물론 얘가 절차법 안에 들어가지만 특정이 되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뽀로롱님께서 지금 몇 번을 봐도 몰랐다고 했는데, 괜찮아. 오늘 이렇게 틀려봤잖아. 틀려봐야지 내가 기억을 해. 뇌는 자기를 괴롭힌 애를 괴롭힌 놈은 먼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틀려봤지? 이런 문제도 풀어보는 거야.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거기를 봤을 때 답이 나오는 요소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계속해 봅시다. 후자에는 어쨌든 간에 형사소송법에는 이러 저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저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세요. 절차법과 실체법 중에서 법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전자를 규정한 것이다. 그럼 전자가 뭐야? 시작. 절차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니은하고 리은 100% 절차법이죠. 근데 만약에 정답에 만약에 문맥 재미가 유사한 거 쓰는데 니은, 디귿, 리을 하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얘네가 다 절차법이니까. 그런데 10번 문제를 보면 답이 없잖아. 니은, 디귿, 리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두 개씩 짝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형사소송법을 특정했다. 그러면은 의미의 범주가 같은 게 뭐야? 절차법, 니은하고 리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답을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법 분류의 방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별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네.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여기 나왔다.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그럼 얘는 특별법과 그 다음에 일반법의 구별인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은 얘가 상대적으로 규정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사물, 일반법은 구별이 없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구별이 있다. 구별이 없다.
여기 보시면은 없다라고 하는 부정문이 있지, 부정어가 있지, 따라서 대비양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얘기하는데 공무원법은 자,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다. 그런데 또 교육공무원법과 비교하면 일반법이다. 아, 결국 이게 범죄 문제네. 일반법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더 상위 범죄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법, 이때 교육공무원법, 그다음에 뭐 무슨 교육공무원법에도 만약에 더 쪼개면 또 무슨 교육공무원법 이런 게 있겠지? 상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유효한 법인데 지방당치 자체가 정한 조례 규칙은 특정 장소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나오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형법이 있고 군형법이 있는데 군형법이 특별법이겠지. 그치? 상위 범주가 일반법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군인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특별법인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그죠? 차이를 대비항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범주는 뭐가 더 커? 일반법이 더 크게 되죠. 그런데 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때는 뭐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비항만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법정 영화에서는 치열한 논리싸움 벌어질 때가 있는데 변호인에서 이와 관련된 장면이 나온대요. 자, 주인공인 송수 변호사가 증인,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합당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는 뭐를 묻고 있는 거죠? 절차법을 준수했습니까? 라고 지금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대비한 고문 경과에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 양반이 법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국법법 4번은 일반 사건들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체포한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한다. 그럼 이거는 자, 고문 경감은 지금 뭐를 갖다가 중요시한 거야?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자, 절차를 강조하는 변호사 절차법과 자, 아니다. 일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별법 적용의 논리 대결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7번. 이건가요? 얘기를 해줘야 말아요? 해줘야 되나요? 아, 이거 얘기를 해야, 이거 있죠. 이게 저기래요. 카페에서 얘기했던 이게 인증 이벤트인가? 인증 이벤트래요. 이거 사진 찍는 건가요? 아, 캡처. 아, 요 화면을 캡처하는 거 사진이 아니라 또 전 사진이라고 하면 제가 또 이래 드리려고 그랬죠. 사진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도 되고 캡처가 된다고 하니까 자, 인증 이벤트. 자, 인증 이벤트. 인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희 정말 연구소 그 직원분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너무 잘 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풀 릴레이 하는 거잖아. 문풀 달리기. 문풀 릴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주는 게 지금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는 재밌는데 여기 짝퉁 인증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따뜻한 관심 그쵸 여러분들 그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글에서 출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형법은 실제법이면서 군형법과 비교할 때 자,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형법은 아까 얘기했죠. 소송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절차법이었어. 그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실제법은 맞아요. 그런데 자, 군형법과 비교하면은 뭐가 상이야? 형법이 상이잖아. 지금 이게 형법이 상이니까 특별법이 일반법이야? 일반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2번 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뭐가 더 범주가 넓어? 공무원법이 더 범주가 넓죠. 그러니까 범주가 넓은 게 상위 개념이 일반법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례는 뭐야 거기 나와 있고 내용 일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년법은 절차법이죠. 여기 처분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형법과 비교하면은 얘가 더 당연히 넓겠죠. 특별법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1번 되겠는데 정답들 다 괜찮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아까 얘기했죠. 변호사는 지금 절차를 잘 지켰냐. 근데 고문 그 경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건 특별한 거다. 일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논리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절차, 뒤에는 특별.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잘 푸셨죠? 오케이. 9번 문제. 다음 중에서 이 글을 적절하게 평가한 사람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화 뭐였죠?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어떤 주장을 찬성해야 된다.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화약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끊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화약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주의 함께 절차법이 발전했다는 기록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끊어. 그러면은 제시문의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여기에 나오는 진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얘네가 일치한다, 찬성한다, 사례 제시다, 부연 설명이다 이러면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덧붙여진 갑의 진술이 제시문의 내용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시문의 내용과 이 새롭게 덧붙여진 진술을 독립변수로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러한 훈련이 돼야지만 강화학과의 어려운 문제는 뭐라 그랬지? 중립이라 그랬지. 중립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순한만 중립이 아직 안 나왔어. 자, 두 번째.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돼 실제 판례를 추가한다. 여기까지 끊어. 그럼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럼 뭐야? 내용이 지금 일치되는 거 아니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일치니까 강화. 됐습니까? 마지막 표. 실제법 실현을 위해 절차법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사례를 추가한다. 옛날에는 실제법만 있어도 됐잖아. 저놈의 목을 쳐라. 목을 쳐도 되잖아. 근데 이제는 목을 치기 위한 증거를 막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강하겠어, 약하겠어? 그쵸,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10번 문제. 다음 중에서 지시한 바가 같은 거 얘기했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선택지가 3개야. 선택지가 3개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니은, 디귿, 리을 그냥 이거 갖다 봐도 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넓은 광의의 의미에선 이게 어쨌든 니은, 디귿, 리을이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뭐야? 절차법에 해당되는 거잖아. 얘만 지금 이렇게 대비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잖아, 선택지. 선택지가 지금 1대3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2대2로 지금 다 이렇게 대비항을 만들어 놨잖아.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그럼 맞춰서 풀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의미 번지를 가진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디귿에 나오는 것은 뭐로 봐야 돼?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형사소송법인가 그걸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에서 디귿을 특정된 걸로 본다.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일독을 한번 끝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게 좀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전체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저기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께 그 퀴즈 낸다 그랬죠? 퀴즈 내겠습니다. 자, 손가락 운동하세요. 빨리 푸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는 분 두 분한테만 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선제국어가 근데 너무 약간 이렇게 광고틱한데 해도 되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광고틱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 선제국어가 이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좀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본사회를 해가지고 이걸 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념의 최소화, 문풀의 일상화, 일상화된 문풀련 하면서 제가 약간 과거에 그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너무 열정적이라서 좀 과하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약간 좀 조정을 해서 난도 조절도 했고 양 조절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쫙 그쵸 다이어트를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아니라 분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인터넷 강의 올라간 강의 수를 할게요. 인터넷 강의 올라간 강의 수. 올인원 강좌가 총 논리가 몇 강일까요? 올려주세요. 올인원 강좌가 총 몇 강일까요? 논리가 몇 강일까요?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 답이 자 나왔다. 13강. 오케이. 지금 나왔어요. 13강입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누구죠? 20일 아까 63강 누구예요? 63강. 자, 두 분 아까 하셨던 분 있죠? 그쵸? 아까 위에 보면은 두 분을 민뒤두? 자, 민뒤두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시죠? 두 번째는?
드리머님인가요? 어쨌든 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강 뭐냐면은 수빈이교 논리가 15강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거긴 심한 문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15강 하셨던 너무 죄송해요. 수빈이교 논리가 지금 완강을 했는데 거기는 문제풀이가 워낙에 많아요. 문제풀이 많고 심한 문제풀이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5강. 그리고 올인원 같은 경우는 개념과 기본형 문제니까 요거는 13강 끝.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올인원 들었는데 수빈이가 꼭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국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올인원 논리가 13강인데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13강만 제대로 소화를 하세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13강으로 만약에 어려운 문제, 실력형 문제는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 라이브 하잖아. 매일국을 제가 풀어드리잖아. 라이브 때 제가 가끔 가다가 불맛도 보여드린다 그랬죠? 충분히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직 논리를 헤매고 계신 분들, 논리를 뭐 이상한 방식으로 푸신 분들은요, 딱 정말 올인원의 13강 혹은 수빈이의 15강만 듣고 오세요. 그럼 제가 진짜 논리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라이브 그 깜짝 퀴즈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제가 전국의 맛있는 동달글 다 잡아서 여러분들께 매주마다 쏘도록 할 테니까 저희 매주마다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의견도 주시고 글도 올라와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느라 다 못 읽게 된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금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야. 합격이라고 하는 결시점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달리는 것이니까 힘내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서 맞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오늘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절대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합격까지 같이 달려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주 7시에 또 만나요. 칠칠이들 안녕히 가세요. 정리 잘하고 주무세요.